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동춘 교수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 유혹을 뿌리치기가 만만치 않으시죠? 그래도 이 유혹을 견뎌내야 한다는 시대적 주문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시대적 주문에 맞게 그러나 계절을 즐기는 법을 우리가 잘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씨에 함께 공부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지난주에 이어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 및 남북 협정에 이제 연이은 것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 및 남북 협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주차가 됐네요. 곧 절반을 지나가겠습니다. 현재와 현실을 아는 것은요, 과거를 알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과거 없이 현재는 없겠죠. 또 현재 없이 미래도 없겠죠. 미래는 더더욱이 과거와 현재가 연결된 그 어떤 사건이겠죠. 어떤 일이겠죠. 그러나 현재와 현실을 안다는 것은 과거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미래 또한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와 현실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쩌면 상황에 따라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와 철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의 연계 속에서 현재와 현실을 읽어야 합니다. 과거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전의 것이 없는 현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업에서는 과거 정부들의 통일 철학과 정책을 읽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운행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과거 정부들의 통일 철학과 정책과 그 내용을 선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통일 철학과 그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있었던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 2018년 4월 27일 날 발표된 거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9월 달에 9월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가 됐죠. 9월 19일이었습니다. 그날이.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 배경이 무엇인지 오늘의 수업의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에 문재인 정부의 통일 철학과 정책과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정책의 배경은 세계적인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반도는 군사적 대치 속에 불안정한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화가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불안정한 평화예요. 왜냐하면 군사적 대치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군사적 대치 속에 있다는 말의 대표적인 것이 현재 한국전쟁 이후에 어떤 협정문이 되어 있느냐면 정전협정 상태예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쉬고 있는 거예요. 잠시 휴전 상태예요. 휴전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군사적 대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군사적 대치 속에
평화가 유지가 되지만 이건 불안정한 평화인 거예요. 완전한 평화가 아니에요. 전 세계는 전쟁이 종식이 됐고 그리고 전쟁이 없어진 상태인데 한반도가 유일하게 전쟁 상태로 협정문 가운데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꿔야 된다. 평화체제가 되게 해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을 반대로 오해해서 오히려 군사적 긴장감을 더 높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왜곡된 정보나 왜곡된 뉴스에 여러분 휘둘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 가죠.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이죠.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뭐 하루 이틀 전인가요? 네, 북한이 자정에 파격적으로 열병식을 해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월등한 ICBM이 개발됐다고 하는 것을 위협적으로 보여줬죠. 네. 이렇게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우발적인 충돌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발과 제재, 다시 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네. 도발하면 제재하고 도발하면 제재하고 핵무기 실험을 하면 대북 경제 제재를 가하고 하나, 둘, 셋, 넷 이런 제재가 쌓여가고 쌓이는 것을 또 타개하기 위해서 도발하고 도발과 제재, 도발과 제재 이건 악순환인 거거든요.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악순환이 쌓여갈수록 한반도 긴장은 고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평화 최우선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평화가 우선이다. 예. 평화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이자 정의이며 번영을 위한 토대인 거죠. 안정적이 돼야 뭐 번영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무기 장사나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강하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요. 그리고 평화가 정착이 되면 남북한이 갈등 없이 공존할 수 있고 통일의 문도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남한이 핵무기는 갖고 있지 않아도 핵무기의 버금가는 재래식 무기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 비용이 분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습니다. 사실 분담 비용만 들지 않더라도 국방비만 들지 않더라도 이 국방비만 갖고도요. 사실 무료로 다 대학 다닐 수 있어요. 실업자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고요. 이게 뭐 나중에도 얘기하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통일이 싫다고 하실래요? 자, 그러면 통일 정책 배경을 계속 말씀을 드리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압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화를 하기도 하고 협상을 하기도 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이 하는 방식으로 뭐 당근과 채찍, 우리가 하는 말로 당근과 채찍,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체제의 안전을 고려하는 포괄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북한은 체제를 보장받고 싶어 해요. 정치 체제를 보장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경제 문제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느냐? 라고 할 때 아니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죠. 체제 안전 보장. 네. 그러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남북 간 상호 존중의 정신과 신뢰에 기반하여 북핵 문제를 근원적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상호 존중하겠다 7.4 남북 공동성명 등을 포함해서 6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문, 성명서, 선언문 뭐 많은 것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 남북 간 상호 존중의 정신, 존중을 하자는 합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고요. 네. 그래서 북한을 함부로 보지 않고 북한은 또 남한을 함부로 보지 않는 네, 상호 존중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정책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북한의 붕괴 불원, 흡수 통일, 그리고 인위적 통일 불출구 입장을 통해 이것을 삼노 입장이라고 얘기해요. 문재인 정부의 삼노 입장. 이것은 문재인 정부만 한 거는 아니에요. 이전 정부들도 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문서상으로, 정책상으로, 철학으로 이렇게 삼노 입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북한 붕괴 불원. 그러니까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 또 흡수 통일을 원치 않는다.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또 인위적인 통일을 하지 않겠다. 자연스러운 통일. 그래서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력이 저하될수록 남한의 높은 경제력으로 자연스럽게 북한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태도. 이게 이제 흡수통일이에요. 그러니까 흡수통일을 불추구하고 인위적 통일을 불추구하고 북한 붕괴를 불언한다. 라고 하는 삼노 입장. 을 통해서 남과 북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요. 남과 북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때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시켜 나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더 보도록 하죠. 북한과는 달리 남한은 정권이 교체가 되면 대북 정책이 단절이 됩니다. 이전 정권, 이전 정부에서 했던 대북 정책이 단절이 돼요. 그리고 남북 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아요. 그럼으로써 남북 관계도 부침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예, 좋았다 나빴다 냉탕과 온탕을 남한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냉탕과 온탕이 돼요. 예. 그러나 북한은 뭐 독재 체제이고 세습 체제이니까 일관성 있게 대남 정책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나 남한은 대북 정책이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바뀌어요. 통일 문제, 대북 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요. 네. 국민들도 저마다 이념적 성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부가 들어서면 대북 정책을 지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부가 들어서면 대북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갈등, 남한 사회 내의 갈등 또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불필요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걸 남남 갈등이라고 얘기하죠. 남북 갈등, 남남 갈등. 평화를 만들고 지켜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참여하는 평화의 제도화가 필요해요. 네, 너무나 필요해요.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계속해서 이전의 정부가 지금의 정부와 궤를 달리하고 이념이 달라도 이것을 이어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또 희망적인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 내놓은 통일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통일 정책을 이제 이후에 정부들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일관성과 지속성을 추구해야 된다.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을 존중하고 계승할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 국민협약, 남북 기본협정,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를 정립하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자, 그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 더 보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로 점점 활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은 토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뭐 해양 토지도 해양 부분도 사실은 뭐 일본하고 중국하고 태평양 뭐 등등 다 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과 북이 경제적으로 하나로 연결된다면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 남북한 주변 국가들 간 경제 이해가 증진된다면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런 비전을 보는 거죠, 우리가. 평화와 경제 협력의 선순환을 통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까지 아우르는 평화와 공동 번영의 질서를 창출해야 한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네. 철도 타고 유라시아로. 네. 우리는 지금 비행기를 타야 갈 수 있잖아요. 네. 정책의 영역을 동북아와 국제사회로 확장하자는 겁니다. 정책의 범위를 한반도에 한정하지 않고 동북아 이웃국가와 국제사회까지 포괄하고 있고요. 우리 민족의 이익을 넘어 주변국과 국제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시켜 나가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국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협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반도의 통일이 남북의 통일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충분히 설득되어지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주변 국가들이 협조하고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비전. 네. 2017년 7월 6일 독일 퀘르버 재단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을 했는데 그때 한 연설의 한 부분을 우리가 보면 이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이 위협이 없는 한반도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과 1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두 선언을 통해 남북 문제의 주인이 우리 민족임을 천명했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경제 분야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협력 사업을 통해 남북이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약속했습니다. 6.15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 때 북한하고 맺은 공동선언이죠. 14 정상선언은 노무현 대통령 때 북한하고 선언문을 맺은 거죠. 남과 북이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 맺은 이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절실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게 3노
정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통일은 쌍방이 공존 공용하면서 민족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평화가 와야 통일은 자연스럽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예. 억지로 통일을 시키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갈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요. 억지로 한 통일은 내재된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재된 갈등은 언젠가는 폭발해요. 그러나 평화로 만들어진 통일은 갈등이 없잖아요. 갈등을 다 해결한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평화란 그런 거잖아요. 물론 평화는 과정이에요. 네. 과정 속에서 평화가 만들어지고 또 완전한 평화가 오기까지는 또 과정이 필요하죠. 완전한 평화가 오면 합치지 말래도 합쳐요. 예. 그래서 평화와 통일입니다. 화해, 평화, 통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일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통일의 다른 말이죠. 네. 그래서 화해 없이 일치가 이루어질 수 없고요. 평화 없이 일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출첵 시간이군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고 그 앞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위적 통일 불추구 3로 입장이란 무엇인가요? 이것을 정리해서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위적 통일 불추구 입장, 즉 3로 입장은 무엇인지요?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 배경을 좀 살펴보는데요. 정책 추진 체계도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비전은 평화 공존이고 공동 번영입니다. 네, 평화가 남북한에 공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번영을 추구하는 게 통일 정책 추진이에요. 3대 목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하는 거가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 목표는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목표는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를 구현하는 거예요. 네. 4대 전략은 첫 번째 단계적 포괄적 접근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남북관계 북핵 문제 병행 진전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거예요. 5대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이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인 거예요. 우리 주도의 한반도.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을 남하로만 국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북한 공이 자주적 통일 원칙이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세워졌죠. 자주적. 우리 민족끼리. 네. 두 번째,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네. 핵무기의 버금가는 재래식 무기를 지닌 상태에서 대칭 경쟁을 불가피한 거예요. 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을 시키겠다. 그러니까는 위기를 완충시키기 위해서 강한 안보를 추구하는 것이지 붕괴시키고 공격하기 위해서 강한 안보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의 대칭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힘의 균형인 거죠. 힘의 균형, balance of power. 네 번째 원칙은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그래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거죠. 다섯 번째,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지금의 상황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나라들도
여전히 우리 주변 국가로 있고, 그리고 주변 국가의 협조와 협력이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끼리 해버리자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경제가 연결되어 있고 정치가 연결되어 있고요. 사회가 연결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협력은 불가피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 비전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화공존입니다. 먼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네, 평화공존입니다. 평화 없이는 안보도 경제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평화공존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과제이자 비전이에요.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6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반도에는 대결과 긴장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64년이 지난 지금까지. 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평화는 우리의 생존 문제이자 최고의 국익이며 새로운 경제적 번영을 위한 토대입니다. 평화공존은 남과 북 주민 모두가 핵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고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죠.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 간 정치 군사적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거죠. 평화공존은 그 자체가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남북 간 평화를 제도하여 서로에게 위협받지 않고 함께 살아가면 민족 동질성과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비전이고요. 두 번째 비전은요, 공동번영이에요. 공동번영은 남과 북이 호혜적 협력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해 나감으로써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를 지향합니다. 한쪽이 처지고 한쪽이 너무 올라가면 이것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엄청난 불편함이 있어요. 독일의 통일의 경우 서독의 경제력이 약하고 동독의 경제력이 약하고 서독의 경제력이 높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흡수 통일이 됐는데 이후에 독일의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동독의 약한 경제력을 메꿔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네, 파산 지경에 이를 정도가 되었어요. 지금은 정말 애쓰고 애써서 나아졌지만 말이죠. 네, 그렇게 잘 살던 서독이 힘들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북한을 못 살게 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 나중에 그거 감당 못합니다. 같이 망합니다. 네. 이게는 어느 정도 북한을 살게 해야 합니다. 한반도가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이래야 통일이 되더라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남한의 경제에 있어서도 미래 성장의 동력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남북 주민 모두 혜택이 돌아가는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자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반도에 한정하지 않고 주변 이웃 국가인 동북아, 아시아를 포함해서 세계 경제의 공동 번역을 도모할 수 있겠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한반도의 경제가 선순환되는 관계 속에서 공동 번역을 이뤄 나가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을 위한 3대 목표,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세 가지가 목표인데요.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항구적 평화 정착,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관계 발전, 그렇게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세 번째 목표는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구현.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통일을 위한 3대 목표입니다. 첫 번째를 보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최우선적 목표이자 과제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핵 문제는 우리 민족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능동적 역할과 국제사회 협력, 제재와 대화의 병행 등 포괄적이고 과감한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 이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60년 넘게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고자 한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네. 그래서 평화체제는 단순한 문서상의 합의를 넘어 평화가 실질적 제도적으로 보장된 상태를 의미해요. 이러한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걸 또 동북아 주변 국가들에게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해요. 자, 두 번째 목표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인데요. 상호 존중, 화해 협력, 신뢰 증진 등 남북 간 합의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 이것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됐던 거죠. 남북 기본 합의서. 이것은요. 노태우 정부 시절이고요. 6.15 공동선언.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14 정상선언.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했던 이런 기존 남북 간 합의는 역대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어렵게 만들어낸 노력의 결실로 존중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강조를 했죠. 여러분들한테.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적 합의가 굉장히 필요한데 특별히 남남 간의 갈등이 심각하잖아요. 이 갈등 문제를 소통과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겠다. 이것은 바른 태도라고 보여져요. 네. 탑다운 방식은 굉장히 피곤하고 잘 되는 듯 하다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바텀업,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은 그 지속력과 발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왜? 국민이 합의를 하니까. 자, 이제 세 번째 목표는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를 구현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북이 공존하며 공용하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더불어 잘 사는 남북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다. 함께 잘 살아야지요. 한쪽이 기울어지면은요, 나중에 통일이 되더라도 동독의 경우처럼, 독일의 경우처럼 굉장히 힘듭니다. 예. 독일이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낙후된 독일 경제를 메꾸기 위해서 독일 경제가 휘청됐다고요. 오랫동안 휘청이 됐다고요. 지금 조금 나아졌지만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잘못하다가는 통일되고 망해요. 나라 자체가 망해요. 그러므로 북한을 못 살게 하면 할수록 통일이 빨리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 쥐도요. 너무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뭅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주면서 어느 정도 살게 하면서 힘들면 지원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살게 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나가야 된다고요. 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주님의 정신에도 맞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남북 간 상호 신뢰 및 호혜성에 기반한 경제 협력을 증진시키고 그래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확보하고 북한의 변화와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기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경제가 정치를 변화시켜요. 네. 먹고 사는 문제가 언제나 정치를 움직여요. 네, 한반도와 신경제시도 그려나가겠다고 하는 거. 네, 여러분 그냥 이거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한반도가 통일이 될 때 오히려 주변 국가들이 더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외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하고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중국, 러시아하고만 얘기해서도 안 돼요. 러시아하고 얘기해서 안 돼요. 이 한반도 주변 국가들하고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심지어 뭐 유럽, 아프리카, 중동 하고도 얘기를 해야 돼요. 한반도의 통일이 당신네 나라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을 시켜 놓으면 그 모든 나라들이 한반도 통일,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협력해 준다고요. 국제사회가 분위기를 딱 만들면 통일이 됩니다. 평화가 옵니다. 네. 미국이 하고 싶지 않아도 해요.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을 위한 4대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4대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대 전략은 단계적 포괄적 접근, 남북관계 북핵 문제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그리고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 기억나시죠? 너무 협박을 했나요? 기억 안 나시는데? 너무 힘든데? 네. 첫 번째 전략을 설명을 하죠. 단계적 포괄적 접근입니다. 제재와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 나가면서 단계적 접근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뭐 필요해요. 제재 압박, 예. 측직과 당근 필요해요. 그러나 당근이 더 좋아요.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시키는 것은 제재 압박이지만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문제의 실마리가 보여요. 해결책이 보여요. 그런 것들을 잘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체제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했고, 그리고 진짜로 보장이 되면 대화의 장으로 나옵니다. 네.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대화하고 또 보장해주고 대화하고. 네. 그래서 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를 병행 진전시키겠다고 하는 두 번째 전략을 보죠. 남북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은 선호 또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상호 보완을 통한 선순환 구도 속에서 진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 북핵 문제가 해결되겠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관계가 개선되겠다. 이것은 선후 문제가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또한 아니에요. 상호 보완의 문제, 함께 북핵 문제 해결하고 남북 관계 개선이 함께 가는 거죠. 네. 우리는 과거 남북 대화가 활발할 때 북핵 문제의 진전을 이루고 한반도 상황도 안전적으로 관리했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 교류를 통해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구축되어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대화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북 관계가 기본적으로 신뢰 상태가 되어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주변 국가들도 설득할 수 있고 협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확보. 네. 그래서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소통의 장, 그리고 소통을 통해 합의한 것들을 통해 정부와 함께 북한과의 관계를 모색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추구해 나간다고 하는 거죠.
일단은 논쟁과 갈등이 줄어들어 가야 돼요. 네. 남북 간 합의를 법제하고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정부가 바뀌어도 약속이 지켜지는 남북관계를 정립하겠다고 하는 게 목적인데 전략인데 매 정부마다 그러기는 했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견고한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남북 간 적대 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고 항구적으로 지속되는 평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네. 자, 이제 네 번째 전략은 뭐냐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 분야는 물론 남북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남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거죠. 분단으로 고통받는 이산가족 문제. 사실 이산가족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산가족 상봉 문제 또 좀 진행을 하면 좋겠는데 이제 이산가족들이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어요. 네. 생존하시는 분들이 다 고령화되어 있는데 어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만나 뵐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산가족 문제는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하여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영유아 등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이거는 올바른 거예요. 네. 이거 해야 돼요. 이건 인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인권의 문제만 계속 얘기하지 마시고 이 경제적인 취약함 때문에 오는 먹거리의 문제 이거를 정치적인 상황하고 연관하지 말고 이런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 건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통일의 상대로서 북한 이탈 주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고 이들에 대한 생활 밀착형 정착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도 바른 태도이고요. 또 민간 지방자치단체 교류 등 다방면의 교류 협력을 확대 장려하여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 네.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통해 경제협력 상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도 바람직하죠. 남북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의 통일을 지향한다 하는 것. 이거는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남한 내에서만이 아니라 남북 모든 주민들이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 아우르는 통일 필요인식 이것에 대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하는 건 뭐 바람직한 전략입니다. 네, 이렇게 4대 전략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 5대 원칙, 통일을 위한 5대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대 원칙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첫 번째로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이죠. 두 번째는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죠. 세 번째는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입니다. 네 번째는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입니다. 다섯 번째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입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남한과 북한입니다. 북한과 남한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입니다. 미국이 아니고 일본이 아니고 중국이 아니고 러시아가 아닙니다. 유엔이 아닙니다. 당사자는 우리입니다. 남한과 북한, 북한과 남한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남북 화해 협력과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노력을 주도하겠습니다. 당사자가
당사자가 앞장서야 되는 것이지 다른 나라, 당사자가 아닌 다른 나라가 당사자 역할을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개방과 협력의 바탕을 둔 열린 자세로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우리 주도. 네, 자주적 통일안을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남북간 합의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에 대칭되는 힘의 균형을 이루어서 갈등과 긴장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함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 그것이 이제 강한 안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힘의 균형으로서의 강한 안보 원칙인 거예요. 네, 아까 설명드렸죠. 밸런스 오브 파워, 힘의 균형을 통한 안보를 구축하겠다. 이게 이제 강한 안보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확고한 한미동맹과 국방력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한미동맹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미국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동맹국가로서의 태도가 아니에요.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고 무리하고도 무리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요. 정말 어마무시한 주한미군 비용을 내놓고 있는데 주한미군은 우리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배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주한미군을 배치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주한미군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동맹국으로서의 안보를 챙겨준다고 하는 미명하에 자국의 이익을 어마어마하게 챙겨가고 있다고요. 더욱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는 더더욱 그렇죠. 네. 주한미군 주둔비용 협상이 아직도 진행되지 않았죠. 진행되고는 있지만 결론이 안 났죠. 네. 어찌되었건 무시할 수 없는 한미동맹입니다. 그래서 평화 지키기를 넘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 등 평화 만들기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지키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대로 나아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딱 맞는 얘기예요. 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평화 지키기가 아니라 평화 만들기에 동의해야 돼요. 세 번째, 상호 존중입니다. 이게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를 발전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남과 북은 분명히 다르고 차이가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네, 먼저 체제가 다르잖아요. 정치 체제가 다르고 경제 체제가 다르고 사회 체제가 다르잖아요. 이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북한의 붕괴,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삼노 정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네. 이런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해서 남북 간 기존 합의를 계승 발전하고요. 호혜적 교류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함께 번영하는 남북 공동체를 구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국민소통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합의를 중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일 정책을, 평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와 쌍방향 소통을 통해 함께 정책을 채우고 완성해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탑다운, 윗선에서 결정해서 아래쪽에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합의해서 위쪽에 힘을 주는 거예요. 네, 바텀업 방식, 예, 상향식 방식이라고 하죠. 예, 탑다운 방식은 하향식 방식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와 쌍방향 소통을 통해, 쌍방향, 소통의 개념이 기본적으로는 쌍방향이에요. 그렇죠? 일방향은 소통이 아니죠. 단절이죠. 함께 정책을 채우고 완성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 국회,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소통을 제도화하여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 이건 너무 바람직하고 지금 물밑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위에 수면으로 잘 안 보이죠. 다섯 번째, 국제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원칙인 거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 네,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는 한반도의 문제는 한반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한반도의 위협과 긴장은 자연스럽게 주변 국가들의 긴장과 위협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과 위협이 평화와 통일로 없어진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산출한다라고 하는 것도 설득이 되면 국제협력을 받아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좀 더 견고하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뤄낼 수 있겠다고 하는 거죠. 지지를 받아야 돼요. 국제사회. 어찌되었던 지금의 세계화 시대에서 국제적 지지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도, 강한 완보, 상호 존중, 국민 소통, 국제 협력을 원칙으로 통일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태도고 자세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2017년 8월 15일 제72주년 광복절 축사의 한 대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분단은 냉전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없었던 식민지 시대가 남긴 불행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분단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한국사, 특별히 근현대사를 잘 공부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근현대사는 다른 말로 분단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이 되자마자 분단이 됐는데 왜 분단이 됐는지를 알아야 지금의 돌아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위기와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분단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분단을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남에 의해서 분단이 결정이 됐어요. 이런 불행한 유산이 분단이에요. 왜 분단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이번 학기에 개설되어진 저의 또 다른 수업이 통일 리더십입니다. 통일 리더십 2주차 수업에서 두 번째 수업에서 분단의 이유, 분단의 연원, 분단의 내용 이것을 제가 강의했습니다. 혹시 왜 분단이 됐는지 그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통일 리더십 강의 제가 유튜브에 이 수업과 동일하게 올리고 있으니까 2주차 강의를 한번 들어주시죠.
그러면 제가 왜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지, 속상한 표현을 하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분단은, 죄송합니다. 미국은 분명 우리의 우방국이자 동맹국가이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잘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잃어버려요. 네. 우리가 주인인데 주인 노릇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나중에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단은 냉전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없었던 식민지 시대가 남긴 불행한 유산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어요. 그때는 힘이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네. 근데 이제는 대단해요. 코로나19가 가져온 불행한 상황은 있지만, 그러나 세계 경제가 대한민국을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높아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경제 중에 가장 빠른 경제력을 가지게 될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지금 칭하고 있거든요. 이만큼 우리의 국력이 커졌어요. 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자주적으로 통일을 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하자는 통일의 3대 원칙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국력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앞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외세, 외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한 토대하에 동맹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겠어요. 네, 이것이 필요한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호, 두 번째 출석 체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을 위한 5대 원칙이 있습니다. 5대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 5대 원칙을 적어서 제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을 위한 5대 원칙. 네. 2018년은 굉장히 의미 있는 해죠. 10여 년간 그 남북 관계가 냉규류를 타고 있다가 다시 남북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즈음이 이제 2017년, 2018년 그리고 이제 2018년에 굉장히 그 중요한 남북 정상회담이 공식적으로 두 차례가 열렸고 그리고 한 차례의 비공식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해에 남북 정상회담이 두 차례 혹은 세 차례가 있었다는 건 분단 역사 이래 처음 있었던 일이죠. 그만큼 남북 관계가 화해 분위기를 타고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관심 높게 이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문제를 기대를 했죠. 말씀을 드린 대로 4.27 판문점 선언과 그리고 9월 19일 날 발표한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결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이게 이제 설명이고요.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결의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쟁 방지를 위해서 그동안에 앞선 4차례의 정상회담 합의문에서도 서로 도발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있었지만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라고 하는 항목이 명문화된 것은 사실은 4.27 판문점 선언이 최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라고 하는 부분, 이게 이제 박정희와 김일성 맨날 헷갈립니다 제가. 김일성 수령하고 주석하고 만나서 대리인을 내세워 합의한 7.3 남북 공동성명의 3가지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포인트는 네 그렇죠, 자주적. 두 번째 포인트는 평화적. 세 번째 포인트는 네 민족적 대단결. 이것이 그동안의 각종 그 합의 문서에 나왔지만 좀 더 과감하게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하는 4.27 판문점 선언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결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고 하는데 공동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거기에 첫 번째,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민족 대단결, 네. 그리고 자주적이라고 하는 말에 이 내용이 늘 함의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네. 그러니까는 그동안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수많은 합의들을 했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내용들을 이제 철저히 이행하겠다. 그것을 다시 한번 결의를 한 거죠. 두 번째,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의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 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6.15 공동선언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합의했던 문서죠. 그렇죠? 네.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 경기 대회를 비롯한 국제 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시자 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 친척 상봉 등을 비롯한 재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월 15일을 계기로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4선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여럿이 있었죠. 그렇죠?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인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에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6.15 공동선언이라든가 14 합의문이라든가 이런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합의했던 수많은 내용들을 다 실천하기만 해도 이 땅에는 불안과 긴장, 갈등 이런 게 싹 사라집니다. 네. 그것이 북한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았던, 남한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합의문의 이행 과정에 있어서 북한의 잘못으로 늘 합의문이 깨지거나 불이행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거나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남한 쪽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남과 북은 한반도에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래서 이때 확성기들을 다 철거했죠. 남북 공이. 그리고 전단 살포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거 하겠다고 하니까 남북 합의문에 전단 살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네.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상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제 회담을 자주 개최하여 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네, 이게 이해됐죠? 세 번째,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 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그러니까 정전 상태를 종식시키고 라고 하는 것은 정전협정에서 이제는 종전협정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평화체제를 수립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인식을 같이 한 거죠. 이게 역사적 과제인 거예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로서 종전선언을 하자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종전선언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 국가들의 방해가 굉장히 심하죠. 크게는 일본의 방해가 있고요. 미국의 여러 가지 계산이 있어요. 네, 참 장애물이 많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에는요. 네.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네,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정전 협정 체결 65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선언문에 따르면 2018년도에 종전 선언이 됐어야 했어요. 근데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주변 국가들의 방해가 심했어요. 결국 지금까지도
판문점 선언에서 했던 이 다짐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지 못하죠. 이게 남북미 3자, 남북미중 4자. 예. 여기에 뭐 일본이 못 들어갔다고 일본의 방해가 심합니다. 그런 긴 얘기들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그러니까는 남과 북 모두 완전한 비핵화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북핵만이 아니라 남한에도 핵을 두지 말자. 한반도 내에 핵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핵없는 한반도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이걸 지켰습니다. 이제 9월 달에 방문한 평양에서의 공동선언이 나왔는데요. 네. 네, 이렇게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 정상은 민족 자주와 민족 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 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네, 이 부분은 그동안의 합의문서에서 계속 보여왔던 것들을 재확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판문점 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공동선언, 그러니까 평양 공동선언은 판문점 선언보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무장 지도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재 관계를 종식하고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로 이어가기로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합의 이행 합의서가 굉장히 긴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강의 노트에 자세히 설명을 해서 넣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기로 평양 공동선언에서 발표를 하죠. 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남과 북은 상호 호혜와 공리 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해서 이제 철도와 도로 연결,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그리고 서해 경제 공동 특구 및 동해 관광 공동 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죠. 그리고 자연 생태계 보호와 복원을 위한 환경 협력을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전염병 질병의 유입 확산 방지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죠. 네, 여러분들께서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계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문화비 예술 분야의 교류, 그리고 올림픽 경기를 함께 적극 진출하기로 한 거, 그리고 14선언 11주년을 뜻있게, 그리고 3.1운동 100주년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죠. 그 다음에 한반도의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토지로 만들기 위한 합의를 하죠. 네. 그래서 북측은 동창리 엔신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네.
영변 핵시설도 폐기하기로 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죠. 여러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네. 레포트를 하셔야 하는 시간이 돌아왔군요. 이번 주 레포트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 철학 및 정책을 정리하시고요. 자신의 의견을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목요일 24시까지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A4 용지 1페이지 분량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7주차가 끝나면 다음 주 8주차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중간고사 기간은 제가 여전히 이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레포트로 중간고사를 대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8주차에는 여러분들께서 주신 2개의 질문들을 모두 정리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여러분의 의문사항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명 현재는 어제 이어지는 오늘이죠. 이렇듯 문재인 정부의 통일 철학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수고가 내일을 좀 더 밝게 하는 수고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의 발자취를 너무 무시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뭐 크게 앞으로 이것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이렇게 좀 높은 점수를 그렇게 매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인생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 뵐 때까지 안녕.